안녕하세요. 재무제표 분석하고 세무조정 실무 중에서 이 세무조정 실무 강의 파트를 담당하게 된 장민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 파트 2 이제 우리가 세무조정하고 세무조정 감리 지적 사례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시면 이제 법인세 관련해서 조정 사항을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96페이지에 이제 법인세 총설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세 의의라고 해서 나오는 이제 부분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근데 법인은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 법인세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이제 우리 크게 이제 따져서 이제 과세를 할 건데, 그 중에서 법인세는 법인 소득에 대한 부분을 과세하겠다. 그럼 법인 소득에 대한 이제 특징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국세, 지방세, 직접세, 간접세, 보통세, 목적세, 종가세, 종량세 이렇게 구분하는 것 중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국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부가가치세랑 좀 다르게 직접세다.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 같은 직접세고, 이제 보통세라고 해서 이제 특정 목적으로 이제 징수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추징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종가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금액에 따른 화폐 단위의 금액에 따른 이제 과세 물건을 측정하겠다. 뭐 종량세는 이제 물건에 따른 붙는 이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특징이 있다. 이 정도는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첫 번째 이제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 이걸 좀 배우셔야 돼요. 일단 납세 의무자다. 이 납세 의무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를 분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 내국법인하고 이제 외국법인으로 이제 분류를 할 거예요. 일단 분류를 할 건데, 일단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으로 분류하는 기준 자체가 이제 본점 소재지, 우리 주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에 있냐 외국에 있냐예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법인은 내국법인, 본점이 국내에 있다, 본점이 외국에 있다, 외국법인 구분할 거고, 얘네들을 구분하는 이제 그 실익은 우리가 납세 의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대요. 이 본점이 국내에 있다, 국내에 있는 법인들은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과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내국법인하고 이제 외국법인을 두 가지로 또 해서 영리 내국법인, 그 다음에 비영리 내국법인, 이렇게 영리하고 비영리 법인으로 또 구분을 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내국법인 이렇게 구분할 건데, 이렇게 영리 내국법인하고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구분하는 그 기준 자체가 또 영리성 유무인데, 영리성 유무 중에서 납세 의무 범위가 달라요. 영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수익사업 소득. 그러면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거니까,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에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면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 범위를 한번 보시면, 얘네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외 이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거고, 비영리는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에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리외국법인은 이게 뭐겠어요? 국내 원천이죠. 그래서 국내 원천이라는 건 열거된 소득인데, 국내 원천 이제 우리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인 우리가 수익사업 소득에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를 구분할 건데, 그 중에서 영리법인하고 이제 비영리법인 이제 구분 중에서 비영리법인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비영리법인의 특징은 일단 공익목적으로 설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익목적. 그래서 학술, 종교, 자산복지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을 하고, 그 설립했을 때 벌어들인 소득을 우리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안 된다는 게 비영리법인의 특징이다. 그럼 결국 비영리법인은 공익목적으로 설립을 하고, 공익목적으로 설립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겠다. 다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 소득을 두 가지로 또 나눌 거예요. 일단 고유목적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공익목적인 학술, 종교다. 그러면 등록금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헌금,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소득인데 그 소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익사업소득이 따로 있어요. 수익사업소득은 그 고유목적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이다. 그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과세를 하겠다는 게 이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유목적 사업소득 자체는 과세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따로 하고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따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서는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 그다음에 청산, 토지 등 양도 소득, 그다음에 미환류 소득까지 해서 따로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 보도록 할게요.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 소득으로 이제 구분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간단히 보시면 대부분 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불리우는 건데 이제 보통 세무조정을 한다. 그럼 대부분 이제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이제 세무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을 일단 세법상 기준으로 조정을 해서 이제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산, 이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렇게 또 다른 이제 소득이 또 있다. 그래서 청산 같은 경우는 문을 닫을 때 남아 있는 이제 재산에 대해서 실현되는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토지 등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처럼 특정한 부동산을 법인이 팔았다. 그러면 법인이 팔았으면 그 법인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세하겠다는 이중과세의 이제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이중과세되는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특정 기업들, 대기업 같은 경우 일정 금액을 이제 소득을 벌었으면 그 일정 금액을 투자하거나 배당하거나 임금 증가로 인해서 이제 사용을 해라. 그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10% 추가과세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법인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에 이제 납세 의무 범위를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청산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영리내국법인만 이제 청산소득 과세되는 거고, 비영리법인하고 이제 외국법인 특징은 외국법인은 자기네 나라에서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과세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비영리법인도 청산을 하게 되면 이제 국고로 기속되거나 이제 우리 다른 비영리 단체로 이제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과세를 안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토지 등 양도소득 이중과세 같은 경우는 다 과세하겠다. 그다음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아예 영리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과세시키도록 되어 있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과세소득에 대한 학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법인세법은 어떤 건지만 아시면 되죠. 우리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이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이제 원천이란 건 이제 열거된 소득을 과세하겠다는 소리인데, 소득에 열거된 소득을 과세하겠다. 보통 비영리법인도 원천설이 들어가요, 약간의. 그래서 우리 열거된 소득을 과세할 건데,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는 거기 순자산 증가설처럼 계속적이고 경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시 우발적인 소득도 다 과세하겠다는 포괄주의 과세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순자산 증가한 부분을 다 과세시키겠다. 그래서 순자산 증가설로 이제 법인세법은 이제 학설을 취하기 때문에 이제 순자산 증가 부분을 다 과세하는데, 감소 부분은 다 송금 처리해 주는데 그거에 대한 예외 사항들을 다 열거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사업연도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는 회사가 많죠. 근데 이제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죠. 처음에는 이제 정관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들어가면 되고, 정관이 이제 규정이 없다. 그러면 사업연도를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하지 않았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순으로 가겠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이제 최초 사업연도라고 해서 이제 개시를 언제부터 할 건가? 당연히 설립 등기일이죠. 그래서 설립 등기할 때 최초 사업연도가 개시되고 그때부터 우리 기간을 적용시켜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이제 그 설립 등기 전에 발생 손익을 넣겠다 하면 그 손익이 최소 발생한 날부터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일단 보시고, 이제 계산 구조인데 법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법인이 일단 단기 순이익이 계산돼요. 단기 순이익이 계산되는데, 이 단기 순이익이 계산돼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조정을 통해서, 이제 플러스라는 거는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입금 산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플러스 조정 중에서 송금 불산입이라는 이제 우리 조정을 해서, 마이너스는 반대로 이제 송금 산입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입금 불산입을 조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차가감 소득이라고 나오는데, 이 차가감 소득을 구해서 나중에 각사소득을 구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중간에 차가감 나오는 거는 기부금 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부금 할 때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각사 소득을 구했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빼서 이제 과표를 구하면 돼요. 과표 구하면 세액까지는 뭐 금방 구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조정되는 금액은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플러스 조정하고 마이너스 조정을 요걸 TA 세무 조정이라고 부르고, 이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101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무 조정인데, 이 자체는 거기 이제 그림은 좀 다르게 나와 있지만, 이 손익계산서에 의한 이 회사 결산에서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게 나오죠. 수익에서 비용을 뺄 건데, 그 중에서 수익으로 회사가 계상을 못한 게 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입금이라는 거는 법인세법에서 수익에 대응되는 이제 우리가 과세 증가분을 얘기하는데, 순자산 증가분, 그 부분이 누락됐을 때는 여기로 들어가셔야 되고, 또 하나 비용 처리가 돼서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비용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시 더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송금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걸 송금부산이라고 하고, 또 하나 회사에서 이제 비용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어요. 못한 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세법에서 송금을 인정받는 금액, 예를 들어서 입금이 들어왔을 때 대응되는 송금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올 때 이제 송금 산입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입금으로 이제 수익 계상이 돼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거 수익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열고되어 있는 사항들은 입금 불산입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이 됐을 때 각사 이 사업연도에 소득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 조정하고 마이너스 조정 이거 용어 자체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 송금 산입 할 거를 입금 산입하면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죠. 왜? 이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이제 표에 이제 넣는 거지, 이걸 입금 산입하고 송금 산입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표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 플러스 조정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 마이너스 조정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특징이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이 신고 조정 사항하고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들을 한번 듣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신고 조정과 결산 조정이라는 용어의 개념부터 잠깐 설명드리면, 신고 조정은 이런 거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일단 이 수익과 비용이 계상된 상태에서 그 중간에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당기, 이게 금액이 들어가면 결산이 됐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거고, 결산됐으면 세무 조정을 해서, 이건 결산이죠. 결산을 통해서 이제 보통 장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장부에 들어가서 당기 순이익이 나올 거고, 이거는 세무 조정을 통해서 이제 각사 소득 금액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는 이제 각사 소득을 구하는 건데, 이 각사 소득을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금액이 수익으로 결산으로 우리 장부에 들어가서 당기순이익에 반영된 다음에 각사 소득에 반영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아니면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못했다. 그러면 세무 조정을 통해서 이제 반영하는 방식이 있어요. 일단 세무 조정을 통해서 반영하는 방식을 신고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결산세 반영을 해서 우리가 각사 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결산 조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신고 조정하고 결산 조정의 용어는 그건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얘네 중에서 신고 조정 사항하고 결산 조정 사항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지금 신고 조정 사항 자체는 여러분 신고 조정하는 게 신고 조정 사항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니고, 결산 조정 사항이 아닌 게 다 신고 조정 사항인 거예요. 결산 조정 사항이 아닌 거. 그러면 우리는 결산 조정 사항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게 이제 특징이 이거죠. 이 사항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항목. 이 사항은 결산 조정 항목이 뭐니, 결산 조정 계정이 뭐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 조정하는 이제 계정이 있어요. 이 계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꼭 우리가 결산서에 넣어서 비용을 반영해야지만 나중에 우리 각사소득에서 송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특징이에요. 여기에서는 결산 조정 사항에서는 입금이라는 항목은 수익이라는 개념은 안 들어가요. 수익은 전부 다 뭐 신고 조정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결산 조정은 우리가 비용 중에 송금이에요. 송금 중에 결산서에 송금으로 넣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비용 처리 인정해주겠다, 송금 처리 인정해주겠다,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법에서 열거해 놓은 사항들인데 굉장히 특이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외부와의 거래를 한 사항들이 아니에요. 외부와의 거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았는데
원가를 누락시켰어요. 원가를 누락시켰으면 결산세 안 들어갔으니까 너 인정 안 할게. 그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세무 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이 돼요. 송금 산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다. 감가상각비는 외부와 거래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회사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취득한 상태에서 비용을 반영을 할 때 감가비를 여기에 넣지 않았어요. 감가비를 결산세에 넣지 않았고 그 감가비 자체를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넣을 수 있다? 그건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은 높게 반영을 시키면서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안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그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이 되면 당기순이익은 높고 각사소득은 낮게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정한 우리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결산조정 사항으로 정의를 해서 얘네들은 꼭 결산서에 넣어야지만 송금 인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오른쪽에 이제 자산의 감액, 자산의 상각, 충당금 이렇게 크게 부분 나와 있는데 특히 자산의 감액 손실 1, 2, 3, 4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파손부패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감액 손실 같은 얘기죠.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에 따른 고정자산, 감액 손실, 평가 손실. 그다음에 주식에 대해서 이제 주식이 발행법인이 뭐 상장법인일 때 들어가는 이제 부실 징후 당했을 때 들어가는 이제 평가 손실하고 파산했을 때 나오는 평가 손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감액 손실,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대손금 중에서 결산 조정으로 인정하는 거. 대표적으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퇴충 설정하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얘네들은 다들 뭐냐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상을 하는 거예요. 평가 손실을. 외부와의 거래를 통한 부분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1, 2, 3, 4번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이 결산서에 여러분들 거기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또 송금 인정해 주는 사유예요, 이게. 그래서 그 감액 그 손실이 사유가 발생한 예를 들어서 파손부패가 17년도에 일어났으면 17년도에 비용 넣어야지만 이제 각사 소득에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거지 18년도에 반영을 시켰다. 그럼 18년도 인정을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말고 나머지는 안 그래요. 나머지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이 송금을 올해 계상을 못했으면 올해 계상 못한 거 내년에 계상하면 그만큼 인정을 받아요. 그 대신 이 감가상각비, 퇴손충당금, 퇴직교육충당금 것처럼 또 과다하게 너무 많은 이제 비용을 계상했을 때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 보신 분은 이제 결산조정 사항이 이제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각 이제 해당 파트에서 이제 하나씩 볼 때 이 결산조정 사항은 비용 처리가 들어와야지 비용이 인정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득 처분이다. 이 소득 처분은 일단 요건 지우고 이제 결산 조정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고 이 세무 조정을 했는데 이 세무 조정 항목 사항 중에서 이제 플러스 항목에 들어가는 소득 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 처분이 있는데 이 플러스 항목에 나오는 소득 처분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유보.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쪽은 마이너스 부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있고 이제 우리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과목, 금액 처분이라는 이제 칸이 있는데 그 중에 처분이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유보 마이너스 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회 유출이라는 게 사회 유출이라는 게 이 플러스 항목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로 들어가는 거 양쪽에 기타다. 기타는 굳이 마이너스 기타 이걸 쓰질 않아요.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 부를 안 써도 돼요. 오른쪽 항목에 있는 마이너스 항목에 들어간 유보가 마이너스 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처럼 이제 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사회출 같은 경우는 또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일단 상여,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 이 네 가지 이 소득 처분으로 또 구분이 될 거고 요거 세 가지만 이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처분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 중에서 유보 마이너스 유보다.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것도 이제 처음 개념 보시는 분은 좀 어렵겠지만 이 B라는 건 여러분들 회사가 계상한 장부라고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뭐 나중에 G라고 쓰는 것도 나올 텐데 이건 기업회계 갭. 회사가 이제 보통 계상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법 T라고 쓰는 거는 보통 세법에서 나오는 이제 세법상 기준이고 이제 세법상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회사 금액하고 세법 금액하고 달라요. 다른데 어떤 케이스로 다르냐? 자산 부채 차이가 얘네에 대한 순자산 차이. 순자산과 세법상 순자산이
차이가 발생하면 이게 같지가 않아요. 차이가 발생하면 이게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예요. 그래서 세무 조정 자체가 이제 플러스로 되는 세무 조정에서 순산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유보고, 세무 조정에서 마이너스 조정에서 나오는 이제 자산부채 차이는 마이너스 유보다. 대부분 우리가 세무 조정하는 케이스들은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에 대해서 금액이 차이가 발생했다. 감가상각비 한도가 넘어갔다. 그럼 대손충당금 한도를 넘겼다. 퇴충 한도를 넘겼다. 뭐 이런 것처럼 걔네들은 세법상 퇴충, 세법상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는 누계, 뭐 이런 것처럼 재고자산 우리 항목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자산부채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럼 당장에 지금의 자산부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보 마이너스로 뒀다가 나중에 그 관련된 자산부채가 소멸하는 케이스 있죠. 사라졌을 때, 아니면 이제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부분이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제 소멸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소멸이 되는 이 자산부채가 안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둘이 같아지겠죠.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중에 그 반대 세무조정도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보의 이 추인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요. 그래서 유보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그 반대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보는 항상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당장 지금의 차이가 발생한 거를 나중에 그게 반대 세무조정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 세무조정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안 하면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연도에 따른 우리가 이제 소득금액 차이를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반대 세무조정까지 가시면 되겠다. 하여튼 뭐 이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이 여러분들 거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 104페이지에 보시면 기업회계가 자산의 과소계상 뭐 어떻게 들어갔을 때 이제 세무조정 들어갔다고 나오고, 이제 이게 지금 그 사례를 통해서 보면 좋겠지만 뭐 거기까지 처음에 이제 배우는 시간은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회계처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이출인데, 이 사회이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케이스예요. 회사가 이 비용 처리를 했어요. 비용 처리를 100원을 했는데 비용 처리하면서 현금이 100원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러면 비용 처리했다는 거는 당기순이익을 줄였다는 소리죠. 당기순이익을 줄였다는 소리인데 보니까 이게 회사의 비용이 아니었어요. 회사 비용이 아니었다. 회사 비용이 아니었으면 뭘 하셔야 돼? 송금 불산입을 하셔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여긴 없습니까? 마이너스 쪽에서는 안 나와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송금 불산입 항목에서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사회 유출로 이제 100원을 처리, 이게 현금 나간 건 같으니까 이렇게 처리할 건데, 이건 뭐냐면 비용 처리한 거 비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닌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송금 불산입, 제가 송금 불산입하고 여러분들 동그라미 쳤다는 거는 이게 플러스 조정이라는 소리고, 예를 들어서 송금 산입을 해서 마이너스 처분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는 플러스 항목,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마이너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세무조정 할 때 송금불산입하고 요 사회이출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면 얘네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득처분이 들어갈 건데, 이 소득처분은 넷 중에 하나예요. 이거밖에. 이 현금이, 그럼 이 비용이 누구 거냐죠. 그러면 이런 거죠. 차량 유지비가 나갔어요. 차량 유지비가 나갔는데 이 차량 유지비가 대표이사 개인 차량 유지비를 회사가 대신 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대표이사 개인 차량 같은 경우는 송금 인정 못 받죠. 송금 불산입. 그다음에 사회이출 100한 다음에 대표이사한테 이 현금이 나간 걸로 보겠다. 그럼 나중에 대표이사가 급여받은 것처럼 이제 처리를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상해처분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임직원일 때, 임직원 관련해서 이제 사회출되는 케이스들은 상여다. 배당은 뭐겠어요? 상대방이 주주인 거죠, 주주. 그래서 주주인 상황에서 비용 처리가 된 부분이고, 이 기타 사회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이제 개인 사업자, 개인 뭐 사업자로 해서 얘네들은 굳이 소득 처분을 안 해도 이제 우리 그 기장 장부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추가적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건 이외자한테 나가는 거다. 뭐 이외자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될 거고. 그럼 얘네처럼 이제 소득 처분이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뭐가 생겨요? 얘네를 제외하고는 얘네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한 추가적인 원천징수 의무도 부여되는 거고 추가적인 과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원천징수하고 거기 밑에 보시면 105페이지 이제 과세된다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원천징수는 이건 필요가 없죠. 어차피 과세가 안 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남아있죠. 기타. 요 기타 부분인데 사회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 플러스 항목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대부분 세무조정을 하고 나면 이제 보통 상해처분 되는 거냐, 아니면 사회출 되는 거냐, 아니면 유보 마이너스 유보 되는 거냐 이렇게 보통 구분이 되고, 그럼 기타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게 기타예요.
그럼 기타는 어떤 게 있냐? 기타는 순자산 차이도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외부로 자산이 유출된 부분도 아니다. 그러면 기타인데 그 항목은 자본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 항목. 그래서 자본 항목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기타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다. 처분이익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처분이익을 자본 항목으로 둬요. 그래서 자본 항목으로 둬서 자본 잉여음으로 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법에서는 그 부분이 당연히 과세가 안 되면 어차피 세법하고 회계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세법에서는 또 입금으로 보겠대. 그럼 자본 항목이 입금되려면 입금 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금 산입을 한 상태에서 소득 처분을 하려고 했더니 소득 처분이 돈이 나간 것도 아니고 자산부채. 그러니까 자본 항목에서만 구성이 이제 변하는 거지 자산부채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은 이제 기타로 보겠다. 그래서 이 기타 항목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디냐면 106페이지 보시면 거기 기타 항목은 이제 세무조정 금액 자체가 이제 외부로 이제 산하에 남아 있다.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로 남아 있다는 거는 유보 항목처럼 남아 있는데 그게 유보 항목이 아니다. 자산부채 항목이 아니면 이제 그 부분을 우리 기타로 이제 과세, 우리 소득 처분한다는 거고 얘네들은 따로 추가적인 과세도 필요 없고 사후관리도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자본잉여금, 뭐 자본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하고 대표적으로 또 국세, 그 지방세에 대한 과온합금, 환급금 이자, 입금불산입, 그다음에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이 특징으로 들어가는 이제 우리 그 기타 항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타 항목들은 이 자본 항목 관련돼서랑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성해서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몇 가지는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는 이제 많이 나오진 않고 어차피 얘네랑 특징이 비슷한 게 뭐냐면 얘랑 비슷한 거예요. 기타 사유출 나가거나 기타로 나가거나 소득 처분이 이걸로 되든 어차피 사후적으로 관리를 보통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얘네랑 유보 항목들은 정확히 관리가 돼야지 이제 나중에 사후 관리가 되겠다. 사후 관리에 필요한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시면 이중 세무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무조정을 하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세무조정이 세무조정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두 개 나오는 케이스 하나 잠깐 보시면 그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부분을 또 하시고 그 중에서 일단 매도가능 증권이다. 한번 볼게요. 매도가능 증권이다. 매도가능 증권이 지금 평가가 됐대요. 평가가 돼서 이제 원래 200짜리가 300으로 평가가 돼서 100이 늘어나요. 회사가 매도가능 증권 늘어나면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이렇게 100을 계상했어요. 계상했는데 이 평가이익이 당기손익으로 반영됐다. 당기손익이 반영됐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세법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평가 자체를 우리 세법에서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매도하는 증권이 당기손익이 들어갔으면 입금으로 들어간 거죠. 입금 불산입. 그 매도하는 증권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매도하는 증권 마이너스 유보, 100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해서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 항목 자체는 우리가 입금이 아니야 우리 당기손익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뭐가 없어요. 당기손익에 영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과세가 이제 나중에 조정을 할 때는 반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영을 할 필요 없으면 지금 이 차이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정이 없는 걸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는 이 자산 부분, BS 부분하고 이 자본 부분을 양쪽 다 세무조정 하셔야 돼. 그 하는 방식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일단 매도하는 건 왼쪽에 있는 자산 계정이든 부채 계정 마찬가지야. 자산 계정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려면 여러분들 자산 계정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산 계정을 없앤다는 거는 송금 산입을 한다는 거예요. 송금 산입을 해서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이제 100에 대해서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평가이익도 없어야 되는데 평가이익 같은 경우는 입금 산입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본 항목이 이렇게 계산돼서 100만큼 자본 항목 차이니까 이건 기타 처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 세무조정이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어떤 케이스냐면 매도하는 증권이 나중에 처분이 될 때는 그때 반영이 될 거다. 근데 얘네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분될 때도 이게 두 개 같이 나가야 돼요. 같이 나가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것처럼 지금 앞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그 법인세 개념하고 세무조정, 소득처분, 그다음에 법인세 계산 구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돼서 이제 각 항목별로 이제 그 세무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